09시 17분 일본 항공모함들은 미드웨이 1파 공격 비행대의 착함을 모두 완료했고 미 항공모함이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북동쪽 해역을 향해 변침을 시도했습니다. 잠시 후 09시 18분 드디어 미 항공모함의 첫 번째 함재기가 상공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호위 없이 도착한 존 왈드론 소령이 지휘하는 미 항공모함 호넷 소속의 뇌격기 15기였습니다. 항공모함 호넷의 항모 비행단은 스테노프 링 중령이 이끌고 있었는데 그는 호넷의 비행단을 이끌고 정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TBD 뇌격기의 지휘관이었던 왈드론 소령은 직감적으로 일본 항공모함의 위치 파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기술을 돌릴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휘하의 뇌격기 비행대 15기만 이끌고 단독으로 남서쪽 방향으로 기술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식 뇌격기의 속도로 전투기의 호위가 없이 제로 전투기를 피해 안정적인 어뢰 공격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제로 전투기의 공격을 받으며 중앙의 소류를 향해 고도를 낮추고 접근했지만 이미 선수로 돌려 달아나고 있는 소류를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15분간 추격 끝에 15기의 뇌격기 중 단 3기만이 소류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조지게이 소위만이 어뢰 한 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소류는 회피하였고 게이 소위의 뇌격기는 제로 전투기에 의해 바다에 추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만다행으로 불시착에서 살아남아 전투가 끝날 때까지 바다에 표류하며 이날의 전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미군의 유일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엔터프라이즈의 VT-6의 유진 린지 소령의 뇌격기 14기 역시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하고 그들의 남쪽에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30여 기의 제로 전투기는 북동쪽의 월드론을 처리하느라 미처 남쪽까지 어무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암비러텍의 첫 번째 공격은 카가가 회피했으나 좌연에서 린지 소령의 뇌격기가 공격하기 좋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카기와 카가에서 급하게 발진시킨 제로 9기의 방해로 린지 소령의 뇌격기는 제대로 된 공격을 실시하지 못했고 이들의 공격은 종료되었습니다. 두 항공모함의 뇌격기 비행대가 일본 항공모함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 것은 전투기에 어무도 없었고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격파당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TBD 뇌격기가 워낙 구식이었던 탓에 어뢰를 싣게 되면 비행 속도가 워낙 느리게 된다는 점과 어뢰의 오발률이 상당히 심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뇌격 비행대 승무원들의 용감한 전투로 인해 그때까지도 일본 항공모함들은 회피 기동을 실시하느라 경납고에 폭탄과 어뢰를 가득 싣고 대기 중이던 항공기들을 출격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미군의 공격은 일본 해군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었고 매 전투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전 10시 나구모는 야마모토 사령장관에게 아군의 피해가 없으며 북동쪽의 미 함정을 격파한 후 미드웨이를 재공습할 것이라는 자신 있는 무전 보고를 했습니다. 월드론 소령이 자기 판단으로 대열을 이탈한 후 스테노프의 와일드캣 전투기 비행대와 급강하 폭격기 비행대는 바다 상공을 계속 수색했지만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남쪽 해상을 선회하다 결국 남쪽의 미드웨이 기지와 호넷으로의 귀함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항공기는 연료가 부족하여 바다에 불시착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호넷의 모든 항공기의 공격은 허무하게 종료되며 전장에서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천호는 확실히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엔터프라이즈 항모 비행단 단장인 맥클러스키 중령의 와일드캣 전투기 비행대와 급강하 폭격기 비행대는 일본 항공모함의 북동쪽 변침을 예상하지 못하여 그보다 더 남쪽 해상까지 내려와 수색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해당 해역에는 일본 항공모함이 없었기에 이들에게는 3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드웨이 기지로 돌아가 재구비를 실시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일본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은 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을 포기하고 바로 항공모함으로 귀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추가적인 수색을 펼치고 공격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연료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연료의 부족은 결국 비행단원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클러스키는 수색을 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서쪽 해상으로 기술을 돌리며 바다를 수색하던 이들에게 결국 적 함정으로 보이는 선박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금 전 잠수함 노틸러스를 추격하여 위험지역에서 쫓아낸 뒤 나구모의 부대로 복귀하던 구축함 아라시였습니다. 엄청난 행운을 얻은 맥클러스키는
거리를 둔 채 발각되지 않은 상태로 아라시를 쫓아갔습니다. 잠수함 노틸러스의 용감했던 공격 시도가 맥클러스키 비행대를 일본 항공모함으로 이끌어주는 나비 효과가 되었고, 이는 일본군에게 큰 불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북동쪽 해상에서는 이날 처음으로 전투기, 급강화 폭격기, 그리고 뇌격기 3개의 비행대가 함께 연계하여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호해전에서 살아 돌아와 긴급히 수리를 마치고 작전에 참여한 플래처 제독의 제17기동부대 요코타운의 함재기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6분, 일본 기동부대는 118도 45km 거리에서 자신들의 우연으로 다가오는 요코타운의 뇌격기 비행대를 목격하고 북서쪽으로 변침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일본군 지휘기의 수는 무려 42기였으며 미군 비행기의 출현을 목격하자마자 이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미군에게도 폭격기들의 어무를 위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즉각적으로 제로 전투기와 공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미사치 소령이 이끄는 요크타운의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고작 6기로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있었습니다. 또한 베테랑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제로 전투기들은 지금까지 미 항공기들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었기에 누가 봐도 일본 전투기들이 압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미사치 소령은 훗날 사치 위브로 유명해지는 전술을 첫 실전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로 전투기는 빠른 기동성을 바탕으로 미 전투기의 후미를 잡고 후방에서 공격했는데, 지미사치 소령은 사치 위브를 통해 서로의 뒤를 물고 있는 적기를 떼어내주는 전술을 훈련시켰고, 이날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방호가 좋지 않았던 제로 전투기에 비해 방호력이 좋았던 와일드캣의 입장에서는 정면 싸움이 유리했고, 이 전술은 기동성이라는 제로 전투기의 장점을 상쇄시켰습니다. 개전 이래 처음으로 공중전에서 제로 전투기의 일방적인 학살이 일어나지 않고 막상막하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양군 전투기의 워낙 차이나는 수적 열세로 인해 점점 전황은 미군에게 불리하게 진행됐습니다. 10시 20분, 요크타운의 급강화 폭격기 비행대와 뇌격기 비행대는 와일드캣이 전투를 벌이는 동안 서둘러 폭격을 준비하고 공격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10시 20분, 급강화 폭격기 지휘관인 레슬리 소령은 소류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고, 메시 소령이 지휘하는 뇌격기 비행대는 히류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 일본 해군의 남서쪽에서는 구축함 아라시를 추격해온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폭격 비행대가 일본군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투기들은 지미사치 소령의 와일드캣과 공중전을 벌이고 있거나 메시 소령의 뇌격기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주변 경계를 해야 하는 일본 순양함과 구축함의 견시원들의 시선 역시 히류를 향해 공격하는 뇌격기들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 엔터프라이즈의 폭격 비행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큰 방해 없이 일본 기동부대에 접근한 맥클러스키의 2개의 급강화 폭격기 비행대는 자신들의 왼쪽에서 일본 항공모함 카가를, 그리고 이보다 조금 떨어진 오른쪽에서 아카기를 발견했습니다. 미 해군의 당시 비행 규리에는 한 개 비행대가 한 개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의 항모비행단 지휘관인 웨이드 맥클러스키는 원래 와일드캣 전투기 조종사였고, 급강화 폭격기로 기종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리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애초 그는 망망대해에서 일본 해군을 찾아내는 엄청난 직감을 보여줬지만 중요한 순간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선두에 있던 VS-6의 갤러 대위에게 더 가까운 좌측의 카가를 향해 공격을 실시하라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리처드 헐시 베스트 대위 역시 비행 교리에 따라 더 가까이 있던 카가를 향한 공격을 위해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무려 31개의 폭격기는 어모 비행이 없던 아카기에는 단 한 대도 공격하지 않고 모두 단 한 대의 항공모함 카가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0시 19분, 히류에 있던 제2항공전대 사령관 야마구치 다몬 소장은 카가를 향해 달려드는 급강화 폭격기들을 발견했고, 카가에 급히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가는 뒤늦게 대구경 고각포드를 하늘을 향해 발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가를 향한 맥클러스키를 포함한 3개의 첫 폭탄 3발은 회피 기동을 진행한 카가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따른 베테랑 월머 갤러 대위는 카가의 갑판 뒤쪽 엘리베이터 근처에 500파운드 폭탄을 명중시켰습니다. 장장 3시간이 넘는 미 해군의 끈질긴 공격이 처음으로 성과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잇따라 3발의 폭탄이 카가를 꿰뚫었습니다.
네 발의 폭탄이 명중한 카가는 불길에 휩싸였고 함장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더 이상의 작전 수행은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급강화 폭격기를 발견하고 경고 신호를 보내줬던 야마구치 다모는 카가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VT-3 뇌격기들이 자신들의 뒤를 바짝 쫓아와 공격을 진행했기 때문에 회피 기동하는 데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시 24분 북쪽 해상의 소류에도 VB-3 레슬리 소령의 급강화 폭격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급강화 폭격기의 폭탄들은 소류의 엘리베이터와 경납고에 명중했고 경납고에서 잔뜩 무장을 한 채 대기 중이던 함재기의 어뢰와 폭탄들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소류의 항해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모든 미 항공기들의 공격이 완료된 시점에 갑작스럽게 아카기를 향해 달려드는 미 해군 급강화 폭격기 3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리처드 베스트 대위의 지휘를 받는 VB-6 급강화 폭격 비행단이었습니다. 애초 리처드 베스트 대위는 비행 교리에 따라 카가를 목표로 잡고 공격을 개시했지만 앞서 아카기를 공격해야 했던 맥클러스키의 비행대가 카가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마지막 순간에 공격 타겟을 바꾸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 휘하의 3기의 폭격기만을 이끌고 아카기를 향해 비행했습니다. 애초 카가를 향해 고도를 낮추다 뒤늦게 목표를 변경했기 때문에 고도가 낮았고 교범대로라면 한 기씩 순차적으로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으나 3기뿐이었던 베스트의 비행대는 V자 대형으로 한 번에 다같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폭탄 한 개는 함교 앞쪽 좌연 지근탄이 났지만 베스트 대위의 1000파운드짜리 두 번째 폭탄이 아카기 중앙부 갑판을 뚫고 상부 경납고에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발은 경납고에 쌓여있던 비행기들과 폭탄들의 또 다른 폭발을 일으켰고 아카기의 항해는 여기에서 멈췄습니다.